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된 거죠? 네. 잘 나오고 있네요. 어색한데요? 오, 반갑습니다. 조금 느리네요. 반응이. 빨리 들어오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가산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 가지고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말고 지금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담소 시간인 거죠? 그럼 송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어색해 하시는데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네. 요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 더 좋아하시겠네요. 네. 제가 이름도 꼼꼼히 불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세요. 평소에 이제 댓글만 달고 방송을 시청했는데 그러셨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좀 긴장이 되네요. 네, 긴장 푸시고 네. 같이 꼼꼼하게 알려드리면 되니까 차근차근 해보죠. 네, 저희는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름을 불러드리고 댓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는 맞아요. 들어오신 분들 간단하게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긴장되시죠? 네. 저도요. 오전에 오시기 전에 뭐 하고 오셨나요? 오늘? 지금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안부를 네, 묻는 저는 겁니다. 강의하고 왔습니다. 네. 네. 강의하고 왔어요. 일 열심히 하고 네, 오셨죠? 오후에 점심 맛있게 먹고 일하다가 일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멀리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사와디캅 아니고. 자, 하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자, 송혜교, 송중기, 송지효와 공통된 연예인은 어렵죠? 예. 예, 어렵습니다. 이거 넌센스 퀴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성질 가지고 있고요. 송혜교, 송중기, 연예인의 이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연예인의 이름을 맞춰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광수 아니고요. 송시열. 송이 아니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조용기 아니고요. 이무송 아니고요. 자, 조금 힌트를 드릴까요? 공통된 연예인. 예, 그렇죠. 공통된 연예인. 또 공통된 연예인 따지면 아까 조금 전에 송혜도 나왔고요. 송대관도 포함됩니다. 송혜교.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까? 야, 맞췄네. 나왔습니다. 당선됐습니다. 뭐야? 진우킴. 진우킴. 진우킴 대박인데요. 장규원. 자, 진우킴 계속 올라오네요. 성동일입니다. 자, 그죠. 성이 똑같죠, 송씨로. 그래서 성이 동일하다고 해서 성동일. 뭐 문제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래 처음에 원래 제일 친절한 경찰 이거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친절한 경찰 사와디캅 이거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먼저 맞히신 분들은 베스킨라빈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거 사실 제가 뽑은 건 아닌데, 이건 저는 사실 이 취향이거든요. 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양은 무엇일까요? 양이요?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양?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양.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보양. 여보양? 자기양 바로 나왔어. 최성웅 씨. 자기양이에요? 예, 자기양. 예, 그런 유의 근데 문제예요. 이거 최성웅 씨인데 이게 아이디가 최성웅 씨라고 돼 있나? 예. 샹. 샹. 야, 이걸 뽑아줘야 그렇죠. 돼. 샹. 걔는 밑에 있는 예, 퀴즈에서 이거 하나 예, 뽑아주죠, 예, 샹. 예. 이거 누구야? 나영 씨. 샹. 오빠양.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찰에서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유남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글 쓰기 강의하고 있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그때 옛날에도 한번 봤었죠? 저희 같은 이제 선생님이랑 인연은 3월이었나요, 저희? 2월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네. 2월에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저희 해커스 경찰 학원에서
오프라인 특강, 실용글쓰기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담당을 해서 선생님이랑 인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네, 오늘 또 편안하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요, 가산점 특집이에요. 이 가산점 특집의 이름도 우리가 한번 또 얘기해줘야죠. 그렇죠. 가산점, 무엇이든 물어보사. 예요. 이래도 되나요? 네. 자, 가산점 특집에서 무엇이든지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 받고 즉석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질답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선정된 시청자 분들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해 혹시 드리니까. 사이즈는 뭘로 주시나요? 톨. 이렇게 할까요? 벤티는 안 되나요? 그거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가산점 특집 관련해서 진행 순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경찰직 시험 준비에서 가산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산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탑4를 저희가 개. 선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실용 글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이벤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채롭네요. 그럼 먼저 가산점 제도랑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일 텐데요. 이제 경찰직에서 가산점 제도와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산점은 이제 경찰 채용 절차를 보면은 필기시험, 그다음에 체력시험, 면접시험, 가산점을 통틀어서 최종 합격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이 50% 반영되고, 체력시험이 25, 그다음에 면접 20, 그다음에 가산점이 5%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위해서라면 가산점은 반드시 취득을 하고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 공무원에서 가산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정보 처리, 뭐 국어, 어학, 외국어, 그다음에 뭐 무도, 그다음에 부동산까지 있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의료, 특허, 전기, 식품위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는 본인이 그러니까 어떤 가산점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 있는 거는 경찰직에서는 한 분야에서 중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토익도 있고 GTF가 있어도 그 두 개는 같은 외국어 분야이기 때문에 중복 인정이 안 되니까는 꼭 이 점 확인하고 본인 5점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어 관련해서 가산점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실용글쓰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본인 홍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뭐 무도 아니면 대형 면허가 2점씩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오시면은 그럼 3점은 아니면 4점은 뭘로 취득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선희 선생님의 실용글쓰기를 취득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용글쓰기가 점수를 취득하기에도 좀 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용글쓰기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산점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가산점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먼저 4가지 탑4의 질문 중에서 먼저 2가지를 좀 먼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먼저 가산점 준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라고 정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필기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이나 체력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100%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산점을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1, 2점에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5점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산점을 취득하는 게 또 실용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한 번쯤 시간을 좀 들여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산점 꼭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요, 가산점이 4점인데 1점을 꼭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죠. 오프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산점이 한 분야에서 중복 적용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이 있는 분들 중에 실용 글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실용 글쓰기는 550점 정도를 받으면 2점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전체 합계가 5점이니까 2점을 취득해도 이제 1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전체 5점, 만점을 채우게 되는 걸 텐데 만약에 필기시험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의 내용이 아직 다 완벽하게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제가 1점을 따라고 시간을 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본인의 공부의 양과 공부의 어떤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부 충분히 되어 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합격을 한 후에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되게 높이 평가해준대요. 그렇죠. 네, 그러다 어느 보니까 부서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경찰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쓰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이 어느 다른 여타의 직업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글쓰기를 공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신다면 그렇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1점 취득도 추천을 해드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그러니까 합격 이후에 또 생각하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그렇죠. 역시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자. 물어보자였어요. 네. 나머지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는 이제 세 번째 거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이제 저는 초시생입니다. 초시생인데 가산점은 도대체 언제 취득하면 좋을까요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취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취득을 해야 될까요?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저는 인터넷 수강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같이 실강을 듣는 학생들을 보면은 등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기 전에 5점을 반드시 취득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나세요. 안 와요? 안 오세요. 안녕. 안 와요? 경찰직에서 그럼 안 되는데? 인정하는 가산점은 2점, 4점, 5점 이렇게 낮은 점수로도 5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직 시험에 입문하면서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병행을 하면서 반드시 무조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은 5점이나 취득해야 돼? 그럼 이거 취득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했다가는 다른 경쟁자들이 이미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많은 수강생들을 봤기 때문에 기본 이론 또는 심화 이론, 그러니까 영어 집중반이나 기본 이론 수준 기간 때 반드시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은 4점 또는 5점은 반드시 취득할 수 있으니까는 믿고 먼저 공부를 하고 가산점을 준비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것 같네요. 또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많은 정보 처리를 따야 하나요? 국어를 엄청 따야 많죠. 하나요? 무도를 따야 하나요? 노무사를 따야 하나요? 도대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가산점을 취득할까요? 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거는 우선은 이제 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워드 프로세스나 커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대형 면허, 그 다음에 실용 글쓰기, 그 다음에 GTEP 이렇게 네 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른 분야의 가산점들은 접근성이 너무 높아요. 벽이. 그래요? 제가 갑자기 5점을 따고 싶다고 선생님 저는 정보통신 기술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가는 노량진이 아니라 저기 어디? 대학교를 가셔야 되기 그래요? 때문에 그런 자격증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취득한 게 아니라면은 도전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그러니까는 성인이면 아니면 고등학교 그리고 아니면 20대 초반이라면은 누구나 딸 수 있는 실용 글쓰기, 네. 그다음에 GTEP, 그다음에 뭐 대형 면허 이렇게 해서 4점, 5점을 취득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실용 글쓰기 점수가 시험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점수를 받고 나서 이제 원서 접수할 때 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실용 글쓰기는 2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총 6번 정도 홀수 달에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이제 계획을
계획을 좀 짜실 수 있죠. 미리 초반부에는 필기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 부분에 한 홀수 달 정도의 시험을 한번 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유독 많이 나왔던 가산점의 실용 글쓰기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릴까요? 네. 실용 글쓰기는 우선 국내 유일의 글쓰기 능력을, 글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용 글쓰기는 직무 관련하여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근무를 할 때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다 그 시험 안에서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말 그대로 실용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좀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글을 쓰는 방식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실용 글쓰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딱 8시간 안에 실용 글쓰기를 마무리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8시간 그 수업을 꼼꼼히 들으시고 나중에 시험 합격했다고 하시는 분들, 5점 다 땄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문자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런 걸 보면 넉넉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완벽하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죠. 집중을 딱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글을 쓰는 글쓰기 실제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 글쓰기 원리와 관련된 이 커다란 두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실용 글쓰기거든요. 근데 글쓰기 원리 같은 건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글쓰기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쓰라고 하지 않고 계획을 하고, 그죠? 막 개요표 짜고 그러고 나서 글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획할 때 해야 될 일, 뭐 개요표 짤 때 해야 될 일, 자료 조사할 때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걸 찾는 문제가 글쓰기 원리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려면 우선 좋은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독해하는 것이 글쓰기 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 능력도 사실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글쓰기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 회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뭐 기한서나 계획서, 또 제안서 등등 문서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서를 실제로 쓰는 빈칸을 한 단락으로 띄어서 요 빈칸에 들어가는 한 단락을 써보시오. 이런 식의 서술형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실용 글쓰기가 쉽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체감하시기는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막 서술형을 원고지에다가 엄청나게 길게 800자에서 900자 정도를 써야 되는 마지막에 서술형 10번이 있거든요. 서술형 10번에 800, 900자를 써야 돼요. 실제로 저도 어떤 경향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서 직접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800자, 900자 정도를 쓰실 때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막 쓰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를 적응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지만 푼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고 첨삭도 해보고 이런 걸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에게 뭐 질문도 해주시면서 첨삭을 많이 진행하셨던 분들이 결국 결과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많이 써보는 게 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실용 글쓰기는 크게 글쓰기 원리와 그리고 글쓰기의 실제로 나눠지는데 사실 글쓰기 실제가 더 배점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고 싶고 점수를 조금 더 집중하여서 어느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느냐 생각하신다면 글쓰기 실제 부분에 더 치중을 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의는 아니지만 몇 가지 기출 강의 들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때 8시간을 같이 들었었는데. 네, 괜찮으셨어요? 선생님 강의. 아니에요. 네. 많이들 하품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의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기출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800자에서 900자 정도 쓰는 그런 문제는 사실 여기서 함께 풀어보기에는 너무 길어서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글쓰기 원리로 풀 수 있는 것들 문제를 총 한 4개 정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그죠? 한번 풀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 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 정답이 나오기 전이니까는 정답은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고. 네. 그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글쓰기 원리와 관련된 거예요. 글쓰기를 시작할 때 가장 작은 개념부터 생각해보면 우선 단어를 올바르게 골라 써야겠죠. 그래서 올바른 단어를
쓰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쳐져 있는 단어가 잘 써져 있는 단어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그 단어가 다 한자어인데 오른쪽에 한자 병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한자의 모양, 그 복잡한 모양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봤을 네. 때 이것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지만이라도 좀 짐작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혹시 좀 아시겠어요? 아. 빙산이 바다 위를 부상하는 것은 온난화 때문이다. 1번 정답? 네. 어쩌죠? 맞았어요. 원래 이렇게 틀려야지 내가 뭐 설명을 할 텐데 맞으셨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아셨을 같은데요. 부상은 이제 뜰 부자에 윗상자를 써서 위로 올라간다는 동작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떠다니는 것, 빙하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상이 아니라 부유, 그 단일 유자, 놀 유자가 들어가서 부유를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공부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일주일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 안에 이걸 다 이렇게 다 공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만약에 뭐 핸드폰에 이제 북마크 기능 같은 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국어 사전을 북마크 해놓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 단어랑 유의어는 뭘까? 반의어는 뭘까? 이런 걸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국어랑 친해질 수 있고 또 한자어를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거든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매번 저라고 다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고 이 단어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 시간마다 매번 돌아다니면서 뭐 만나보는 모든 단어들마다 사전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틀리는 거는 알았는데 부유가 올바른 쓰임새라는 거는 저 지금 알았네요. 맞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면 되고 적절하게 고치시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뭔가 쭉 연결해서 읽어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면은 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국어를 모국어로 공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감각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또 주변의 글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연습을 그동안 해오셨다면 아마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한번 쭉 단어 사전을 제가 사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단어들도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단어에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가봤어요. 문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던 김땡땡 사원은 실용글 쓰기 특징이에요.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무슨 사원이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다. 뭐 제대로 쓴 것은 뭐 이렇게 나와요. 항상. 왠지 공감이 가네요. 문장 자체가. 마치 내가 이 직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에 이제 좀 뭔가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실제 생활과 적용이 되고 있는 문제인 거죠. 혹시 불필요한 말이 반복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고려해서 고쳐내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는 나보다 회사 일을 더 우선한다라는 문장은 이게 비교 대상이 모호해서 생기는 중의성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회사 일 두 개를 놓고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회사 일을 좋아하는 것과 그가 회사 일을 좋아하는 정도의 비교인 건지에 따라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생각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는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그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밑에 보면 3번도 있어요. 성실한 그의 상사는 이런 저는 이거 알 말에서는 것 같아요. 아세요? 뭐죠? 성실한 그냥 그렇죠. 성실한 그의 상사냐. 그렇죠. 맞아. 이거는 이제 비교, 아까 1번은 비교였다면 2번은 꾸며주는 수식어의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잘못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 고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제고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제라는 한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라는 고유어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이 들어간 거군요. 네, 그럼 중복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밑에 보면 5번 보기에 뿌리 뽑아 근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뿌리 근에 끈을 절자거든요.
그럼 이게 본다면 이미 뿌리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앞에 뿌리 뽑아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장을 쓸 때에는 반복되거나 뭐 중복되는 표현이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문장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고 중의적이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문장의 내용인 네, 거죠. 출제 포인트를 알고 보니까는 문장을 읽어보니까 정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처음에 좀 어색하죠. 그냥 읽어봤을 때는 그는 나보다 회사 일을 더 우선하는구나. 평소에 쓰던 말인데 맞아요. 이제 문제 포인트가 반복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할 게 있는 게 포인트인 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 됐고 반복됐고 이런 문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쓰는 국어랑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정답을 하나 골라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생활 속에서의 국어 사용보다는 조금 더 엄밀히 좀 꼼꼼히 볼 필요는 있겠죠. 세 번째는 제가 문장을 이제 봤으니까 글쓰기의 과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낸 건 아니고요. 기출 문제가 그 실용 글쓰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려봤어요. 여기 보면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밑에 내용을 간단하게 이게 지금 문장으로 따지면 한 3문장 정도밖에 안 되는 간단한 문단이에요. 근데 이 문단 안에서 충분히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3%에서 연 3%에서 0.25%포인트를 내렸대요. 금리 인하는 2014년 2월 0.5%포인트를 내린 이후 41개월 만이다. 주로 41개월 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 있다가 이렇게 어떤 금리 인하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 이게 원인이죠. 풀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결과예요? 그럼 다시 또 이 결과는 원인이 되어서 물가를 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어서 뭐 나름대로의 표시 방법이 있으시겠죠? 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해서 밑줄을 쳐놓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또 봤는데 밑줄이 떨리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표시하는 뭐 세모 이런 이렇게 모서리 있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표시해야 확실히 보입니다. 또 기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빌려요, 돈을. 그래서 가계 부채 증가라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 조사라고는 되어 있지만 내용 파악으로 문제를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독해를 좀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면 1번에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많이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만 꼼꼼히 봐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자료로 연결지어서 봤던 것은 글을 썼을 때 이 글에 조금 더 추가해서 보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약간씩 조금 함정도 좀 파면서 조금 더 어렵게 심화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 유형을 알고 나니까는 꼼꼼하게 풀면은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문이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맞춰주고 계세요. 전주연님 감사합니다. 네, 1번 몇 번 문제 푸신 거죠? 저와 같은 분이 있네요. 저도 아까 1번 풀었던 문제죠. 부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라고 적어주셨는데 단어.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는 시간 보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네, 잘못됐다는 걸 알면 되는데요. 이제 공부하실 때 부유를 알면 부유와 관련된 또 다른 문장이 나왔을 때 또 이제 하나 그렇죠. 얻게 되는 거죠. 득템할 수 있으니까 네, 공부해 주시면 좋죠. 네,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잘못된 부분 고치기가 나와요. 글쓰기 전체 원리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고쳐쓰기라는 걸 하는데요. 고쳐쓰기의 그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전체 큰 주제가 잘 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 문단, 그다음 문장, 그다음 단어거든요. 근데 사실 실용 글쓰기에는 글이 그렇게 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문단 글 전체로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문장 자체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필요한데요. 서술형 문제 중에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4개를 잘못된 거 고치는 이런 부분들은 서술형의 문제 중에서 한 50점 정도? 네, 간단하게, 50점이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요거 하나 잘하시면 50점 획득해 가시는 거거든요.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는 한번 풀어보고 가면 될까요? 그래요, 좋아요. 요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신 분들 중에서 빨리 정답을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사비를 털어서 맛있는 음료수라도 제가요?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지 아, 모르겠지만은 네, 네. 한번 생각해 지금 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풀어서 정답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드릴게요. 네네. 저도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여기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음. 네, 조건에서 실용글 쓰기는 진짜 친절해요. 아예 어디에 하나, 무슨 부분에 틀린 거 하나 이렇게 요거 알려줘요. 맞춤법이 잘못된 거 하나, 띄어쓰기 잘못된 거 하나, 주어와 서술어의 잘못된 호응 관계 하나. 근데 3개죠. 근데 여기에는 1, 2, 3, 4, 4개예요. 그럼 이 4개 중에 하나는 맞는 문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너무 쉽게 답이 나오긴 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가 방금 있을까요? 헷갈렸던 게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화장실이 잘못된 그쵸. 거니? 금연이 잘못된 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조건을 제대로 보시고 문제를 풀어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지금 제가 저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2번에 나와 있는 버리지 않읍니다. 이런 거 요거는 옛날 저도 한글 많이 맞춤법죠. 바로 먼저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거 너무 이렇게 보일 때 그 쾌감을 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안 씁니다로 고쳐야겠죠? 않습니다. 안타가 기본 형태고요. 어간, 그러니까 안에다가 뒤에 씁니다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문장이죠. 세 번째에서 사용해 주시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쉬운 것만 먼저 말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 이거 다른 거죠.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추주님이 안 읍니다. 안 씁니다. 요거 제대로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주요님도, 비누랑 등 붙여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맞는 건가요? 비누랑? 비누 등 할 때 붙여 쓴다고요? 어떡하죠? 비누 등은 띄었어요. 네. 이게 등이라. 주영님, 선생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이거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한번 설명하게 되잖아요. 너무 감점. 아니요, 감점은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서는 감점이겠지만, 네. 지금 이 시간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뭔가, 등이라고 하는 건 의존명사라고 하는데요. 등뿐만이 아니고 앞에 쭉 나열이 되어 있다가 들 혹은 등 이런 말이 붙으면 앞에 거랑 띄어서 써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는 사용해라는 말과 주시다 이거는 어떤 보조용언으로 뒤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서 띄어 쓰는 것이 맞고요.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이건 아마 화장실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내용일 그쵸.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금연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동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금연인 건가 이렇게 되는데요. 호응을 잘 맞춰준다면 화장실은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금연 하십시오라고 바꿔 쓰거나 금연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응을 맞춰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는 금연입니다. 화장실은 금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화장실에서는 금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글쓰기 실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는 10번도 굉장히 쉽게 아예 개요표에서 단어들을 몇 개 주고 그거를 이어붙여서 문장으로 만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철수, 밥, 먹다. 그럼 이걸 붙여서 문장을 밥을 만들면? 먹는다. 네네. 그런 식으로 단어를 준 다음에. 대본에 없는 거를 이렇게 대본에 놀라셨나요? 없는 거. 놀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어를 주면 문장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꼭 서술형 10번은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서술형 10번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좀 받아볼까요? 아까 말한 이제 이벤트죠. 가산점 무엇이든 물어보사. 지금부터는 실용글 쓰기 이외에도 저 평소에 경찰직을 준비하면서 가산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이제 아까 위에서도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댓글 중에 봤던 게 있는데 잠시만요. 댓글 이제 아이디도 읽어주세요.
질문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했던 것 같은데 실용 글쓰기 63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여야 하나요? 라고 장규원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본인은 점수별로 예를 들어서 저는 실용 글쓰기를 2점 정도만 맞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실용 글쓰기를 4점 정도만 맞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2점을 맞고 싶을 때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4점을 맞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630점 정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4점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550점까지가 2점이고요. 550점 이상이 2점이고요. 630점부터 쭉 이제 4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610점 이상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5점, 650점, 네, 50점 이상이 되면 5점을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630점 정도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사람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를 외우거나 올바른 어휘를 선택해서 쓰거나 이런 건 어휘 공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좀 한 번에 점수를 많이 받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글쓰기의 실제 부분, 그러니까 서술형 부분에 해당하는 걸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이 총 10개인데요. 이 서술형에 대한 내용을 다 만약에 물론 만점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 만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서술형을 다 더해서 600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0점 정도를 받게 되면은 나머지 한 30점 정도만 객관식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만점을 받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감점을 당할 수가 있어서 이 앞에 객관식 영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장 올바른 거 고르기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글쓰기의 원리에서 뭐 계획하기 단계 없이 그냥 바로 글 쓴다. 그럼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마치 그냥 도덕 문제처럼 글쓰기의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글쓰기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글쓰기 과정 객관식 문제에다가 서술형 문제를 전체적으로 문장 고치기, 단락 쓰기, 전체적인 글쓰기 요거에 집중하셔서 글쓰기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630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마지막에 있다. 그죠? 추주님. CHUJOO님. 실용 글쓰기가 경찰 국어와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야 할지 궁금해요. 사실 공시 국어가 암기 부분은 많은데 실용 국어 따로 경찰 국어 따로인지 라고 이제 질문을 다셨는데 이거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선택 과목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요렇게 이제 고교 과목 그러니까는 국어, 사회, 과학 요런 선택 과목으로도 이제 국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국어랑 혹시 이게 실용 글쓰기를 제가 공부를 하면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국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도 공무원 국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그 공무원 국어가 문법 위주로 좀 암기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문법이 그대로 실용 글쓰기에 올바른 문장 찾기, 올바른 단어 찾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똑같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 서술형을 쓰는 게 600점 가까이 실제로 쓰는 것은 공무원 경찰 공무원에 없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병행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지 않고 글쓰기 연습을 주로 매일매일 한 장씩 정도만 하시면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보고 중간에 20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 중간 쉬는 시간에 책 보고 그러잖아요. 뭔가 외울 게 있으니까요. 근데 실용 글쓰기의 그 중간 20분은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서 머리 아팠어 이러면서 막 음료수 마시고 막 진짜 화장실 가시고 그러시거든요. 따로 공부할 게 없다 보니까 병행하시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쯤 하면 될까요?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해도 될까요? 그쵸. 너무 아쉬워요. 더 해요. 선생님 가셔야됩니다. 진정하겠습니다. 저희 퇴근을. 네. 퇴근하셔야죠. 네. 네, 지금까지 가산점 관련 특집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질문 아까 선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무엇을 보내드린다 하셨죠? 기프티콘이죠. 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실용글쓰기 특강에 대해, 그러니까 실용글쓰기 가산점에 대해서 아주 문제랑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경찰직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텐데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네. 더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요? 강의를 제가 얼른 해서, 얼른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를 이제 하고,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만나뵈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겨울에, 네, 만약에 겨울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오프라인 특강으로 다시 한번 또 뵈면은 저희는 이제 정말 인연이. 깊은 거죠. 마무리 인사할까요? 마무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죠? 다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9월 19일 날 이제 과목 개편 특집으로 저희가 해커스 경찰 TV가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경찰직 시험이 2022년부터 이제 지금 필기 현행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과목이 바뀌고 영어 한국사는 검정대로 바뀌는 등 이제 경찰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가는 이슈인데, 그때는 정말 연미정 선생님, 김대한 선생님, 그리고 비비안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과목 개편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는 꼭 시청해 네, 주세요. 꼭 시청해 저희보다 주세요. 많으면 전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러면 마무리 네. 인사할까요? 네, 지금까지 다음에 지금까지 너무 옛날인가요? 그런가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2018년 2차 얼마 전에 본 시험 합격해서 269기로 이제 입교 대기하고 있는 101당 합격생 손경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뭐 합격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얼마 전까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항상 수업을 들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합격생이 돼서 이렇게 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원래 경찰행정학과,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경찰의 꿈을 갖고 경찰 공부를 시작해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어머니 간호를 했고, 그래서 다시 어머니 건강이 좀 회복되시고 나서 다시 노량진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제가 다시 노량진에 온 게 2015년도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또 이렇게 해서 3년이 더 걸렸네요. 저는 2015년 2차 메가 해커스 말고 메가에 있었을 때부터 여기 메가를 다녔는데, 그때도 김대한 선생님이 형소법 강의를 하셨고 김하나 선생님도 계셨고, 그렇게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 2차부터 계속, 그때 점수가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국사가 95였고 영어가 45, 그리고 3법 90, 95, 90 이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평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4점을 맞았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제가 평균이 84였는데 82점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붙었더라고요. 그 형은 저보다 영어랑 공통이 더 잘 봤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1점, 2점, 0.5점, 0.3점 이렇게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원이 좋은 시설과 좋은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느꼈던 합격 기쁨을 이 자리에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여기 근로조교도 해서 학원에 이제 수업도 무료로 들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학원 데스크에도 저는 재작년에 주말에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험이 끝나면 9월 추석이라서 추석 때 택배 상하차도 한 달 내내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저는 해커스 강남의 공무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교로 저녁에. 그러면서 체력도 준비했고 면접도 준비해서 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독하게 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저는 원래 제가 저녁에 5시에 출근인데 저는 아침에 7시, 8시쯤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아침 운동을 하고
저는 오전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7시나 8시 정도까지 강남의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5시 정도부터 제가 조교 업무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을 하고 틈틈이 단어를 계속 보고 단어 준비를 계속 틈틈이 하면서 조교를 일을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학원에서 좋은 환경이시고 저같이 부모님이 아프시지 않고 부모님이 건강하신 분들이시라면 이번에 되게 좋은 기회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형법, 형소법은 김단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줘서 따로 복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수업만 듣고도 어느 모의고사든 다 90 이상 맞았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사도 저는 제가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학원 다니는 지인의 추천으로 이중석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선생님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이중석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저는 되게 재밌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원래 그 계시던 김하나 선생님이나 전에 계던 박수현 선생님, 해던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고, 이번에는 제가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 조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한테 추천받기로는 윤정훈 선생님이랑 그리고 김영구 선생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바로 질문할 수 있게 김영구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역시 영어는 해커스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어는 이번에 2차 때 많이 어려웠는데 영어를 70 맞았습니다. 제가 원래 항상 영어 때문에 발목을 잡아서 영어 제가 45, 50, 영어 시험 최고 잘 맞은 게 55점이었었는데 모의고사는 제가 한 60, 70, 80까지 맞은 적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65, 60, 55, 60 이렇게밖에 못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커스에서 강의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영어를 70점을 맞았고 한국사도 10분 만에 제가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을 다닐 때는 저녁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습을 하다가 월수금 정도는 체력 학원을 가서 체력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 공부하시는데 아까 김다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체력을 45 맞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부시고 간 그런 경우에요. 제가 거의 커트보다 조금 높게 붙었었는데 여러분들 필기는 체력과 면접을 보기 위한 통행권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체력이 중요하고요. 면접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실 때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시지만 여자의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는 애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꼭 체력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0m는 딱히 준비는 하지 않았고 노들공원 가까워요. 아니면 저는 한강을 좀 1시간 정도 뛰거나 노들공원 그게 한 3바퀴 정도 되거든요. 저희 1200 하는 게. 그 시간 3분 30초에 끊을 정도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100m는 저는 체력학원 다니면서 100m나 1000m는 연습을 하진 않고 제가 좀 살이 지금은 좀 다시 100kg가 됐는데 제가 체력학원 다닐 때 제가 96kg에서 90까지 뺐었거든요. 근데 면접 끝나고 나서 뭐 지인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주말에 뭐 맨날 먹고 이렇게 술도 안 먹다 먹으니까 확 쪄서 지금은 좀 많이 찌긴 했는데 살을 많이 뺐어요. 그리고 하체 운동 많이 해서 달리기 뛰었을 때 100m 한번 질주했을 때 이게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면 쥐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항상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얼마 전까지 저는 앞에 자리에 주로 앉았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그래서 저는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 학생이 저 때문에 머리 치우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거의 저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맨날 앉아서 저는 앞에서 선생님들과 호흡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앞에서 수업 웬만하면 들으시고 그리고 앞에서 수업을 들으셔야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듣다가 앞에서 제가 모르는다고 액션을 취하면 선생님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뒤에 계신 분, 제 아는 동생은 맨날 뒤에만 앉았는데 합격한 동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앞에를 추천드리고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저도 여기 앉아서 했는데 너무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아버지 직원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동료라 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합격의 기쁨과 행복한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꼭 합격하셔서 행복한 순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